북한이 열병식에서 보여준 신형 ICBM 등 무기를 두고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한밤에 신무기를 과시하면서도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겼다면서 북한의 강원 양면 전략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북한의 이례적인 한밤 열병식 배경, 그리고 신형 ICBM 무기 공개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밤중에 열병식을 했다는 게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사항이 가장 컸다라고 보는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 이래로 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열병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매번 똑같잖아요. 뭐 바뀐 게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상의 수준에서 특색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7월 달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미국한테 담화문을 내면서 미국의 독립선언일 기념식 그 DVD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참고하겠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올해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이 성남공항에서 있었고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저녁 8시 20분에 했거든요. 이때 이제 드론 300대가 동원이 돼서 다양한 모습들을 연출을 한 아주 특색 있는 그런 6.25 전쟁 기념식을 했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을 북한이 다 참고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좀 특색 있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밤을 선택하지 않았느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열병식 끝나고 나서 새벽까지 그 불꽃놀이라든지 뭐 횃불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졌는데 이것도 결국은 김 위원장이 원하는 특색 있는 열병식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열병식은 낮에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밤에 뭐 횃불 또는 축하 공연, 거리 행진 이런 것은 또 밤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두 개를 묶은 거죠. 묶어가지고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이걸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밤 12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 반. 그러니까 거의 뭐 3시간 반 동안 이것이 이제 연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하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 옆에 누가 있었느냐 이것도 이제 관심거리였는데 박정천 북한 군 총참모장하고 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옆에 바짝 붙어서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네. 의미가 있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죠. 박정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총참모장인데 포병 출신이거든요. 사실상 김정은이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이 김일성 군사종합당에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포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의 서성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등장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방사포니 뭐니 개발이 이루어져 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차수에서 원수로 진급시키는 그런 파격적인 행사를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병철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병철은 원래 공군사령관 출신입니다. 예. 이 사람이 북한의 미사일에 아주 그냥 깊숙이 개입해 왔던 사람이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차수도 거치지 않고 대장에서 바로 원수로 진급한 사람이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정치국 위원인데다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서열, 소위 말해서 5명만 들어있는 상무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거든요. 초고속으로 승진했던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을 내세움으로써 북한이 과거보다는 조금 달리 오히려 군사 쪽으로 더 이렇게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중시해서 그 옆에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행사장에 이제 보인 사람들도 관심이었지만 또 이제 보이지 않은 사람들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 이제 부인 리설주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 그 건군 열병식에는 나왔었거든요. 같이 관람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올해 1월 이후로 모습을 공식 석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서 다들 왜 그런 것일까라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 6월달에 그 북한군 건군절이죠. 네. 건군절 때는 이제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백두산에 갈 때 같이 가기도 하고 같이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 덩어리 이렇게 툭탁거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연출을 됐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뭐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는 저는 해석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자녀들이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 북한에서는 아무리 코로나가 없다고 하지만 자녀들 문제를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대규모 집회에 안 나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네. 생각이 하나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네 번째 아이를 가졌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 그래서 2016년도에도 보면 이설주 여사가 거의 한 9개월 정도 안 보였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도 아기를 가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걸 접근하면 되지 무슨 뭐 이설주 여사가 숙청이 됐거나 그런 거는 아니니까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뭐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대로 특색 있는 한밤중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이 한밤중 행사를 놓고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그리고 한국이나 뭐 미국의 정보 수집을 차단하기 위해서 밤중에 했다 하는 뭐 얘기도 있는데 다 개연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의 분석에 동의하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밤중에 했다는 것은 코로나가 밤낮을 가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날 동원된 사람들을 보면 단 한 명도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그러는데 무슨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한밤중에 했다는 거는 조금 분석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또는 우리 한국의 정보 자산 수준 이거를 이제 좀 피하기 위해서 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뭐 한국도 이 정보 자산이 뭐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미국의 정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차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한밤중에 깜깜한데도 또 안개가 끼어 있는데도 또는 태풍이 불고 비가 몰아치는데도 영상으로 잡아내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더더군다나 북한은 이거 끝나고 난 이걸 통째로 다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그 영상으로 아마 두 분도 다 보셨을 텐데 영상으로 볼 때 낮에 볼 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었나요? 아주 선명하게 잘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에는 저는 좀 동의하기 힘듭니다. 네. 밤이라고 안 보이는 게 아니다 이거죠. 아니죠. 예. 네, 네. 자, 그런데 이번 그 열병식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눈에 띄었던 것은 신형 무기들이 공개됐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특히 네. 이제 신형 ICBM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이 재원에 대해서. 정말 미국의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괴물 같다라고 괴물 같다. 생각을 하죠. 예. 왜 그러냐면 미국의 미니트맨 3라고 하는 ICBM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17m밖에 안 됩니다. 높이가 길이가요. 네.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것도 최대한 22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그 전에 화성 15형이 21m 남짓했는데 예. 이거 지금 2, 3m 정도 더 늘어난 걸로 보이잖아요. 네. 예. 이거 거의 괴물 형태죠. 그것은 이제 지난번에 화성 15형이 이제 소위 말하는 9축 18양, 18륜이었는데 네. 바퀴였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같은 화면으로 신형 지금 공개된 ICBM하고 화성 네네. 15형을 비교를 하는데요. 네네. 화성 15형보다 어쨌든 더 커졌다는 거잖아요. 길이는 이제 길어졌고 예. 중요한 것은 길이는 저는 이제 큰 문제는 안 된다라고 봐요. 왜 예. 그러냐면 화성 15형을 통해서 이미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 13,000km까지 갈 수 있다는 건 이미 증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길이하고는 관계 있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저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면 바로 직경입니다. 직경. 네. 탄두 그래서 직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탄두부의 직경을 의미하는데 그 직경이 지금 많이 늘어났잖아요. 직경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탄두부에 실을 수 있는 탄두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두세 개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탄두라고 얘기하고 이 다탄두가 가면 어떤 특정한 상공에서 터져서 1번 탄두는 워싱턴, 2번 탄두는 뉴욕, 3번 탄두는 또 어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각계 객파에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동시에 여러 곳을 공격할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전문 용어로 MIRV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걸 이 신형 ICBM이 공개된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추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추력이 이제 화성 15형 같은 경우는 일단 엔진이 한 쌍이라고 그러는데 백두산 엔진하고는 80톤 포스짜리 두 개거든요. 예. 그러면은 160톤 정도를 이렇게 쏘아 올릴 수 있는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이 두 쌍, 네 개란 말이에요. 네 개면은 48이 32, 320톤 포스를 쏘아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추력에 굉장히 이걸 더 크게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북한이 이제 곧 이 화성 새로운 거니까 화성 16형이라고 그냥 얘기를 합시다. 네. 아직 북한에서 명칭을 네. 얘기 안 했으니까. 화성 16형을 쏠 가능성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오히려 인공위성을 더 빨리 발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왜 그러냐면 인공위성이 그러니까 80톤 우리가 지금 그 한국형 나로우에서 이렇게 지금 엔진 시험하고 있는 게 75톤 포스짜리 4개거든요. 예. 근데 북한은 지금 보여준 게 80톤 포스짜리 4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추력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 탄두 부분에 붙일 수 있는 것에 여기 인공위성을 굉장히 무게가 좀 있는 거로 무슨 뭐 카메라 그냥 몇 그램짜리 다는 것이 아니라 꽤 괜찮은 정도의 인공위성을 앞에다 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지금 정보 자산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만일 쏜다면 한국도 외국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인공위성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1번 위성, 2번 위성, 3번 위성, 4번 위성 심지어 7개, 8개씩 인공위성이 나오는 걸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은 그런 인공위성을 쏴서 이게 소위 말하는 여러 개의 인공위성을 발사되는 걸 인공위성이 나오는 걸 보여준다면 지금 ICBM 새로운 ICBM에서 다탄두가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이 새로운 ICBM에 대해서 저게 단순히 ICBM뿐만 아니라 이것이 북한이 새로운 뭐 정찰 위성을 넣는다든지 해서 인공위성으로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다목적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작년에 박정천 총참모장이 작년 12월 달에 신형 엔진 2단이에요. 2단, 1단 말고 2단 엔진 실험을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실험은 이게 군사용뿐만 아니라 인공위성 어디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엔진 실험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단순히 뭐 신형 ICBM이 아니라 정보 수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인공위성까지 쏘아 올릴 수 있다. 그 능력까지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인공위성하고 뭐 미사일하고 차이는 인공위성 우주로 가는 거고 미사일은 다시 지상으로 소위 말해서 재지짐하는 거 그거잖아요. 재진의 기술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사일 실험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으니까 인공위성으로 대신하는 걸로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제가 볼 때는요. 이제 북한이 이걸 실전 배치를 이제 하려고 하면 어차피 한 번은 쏴야 되잖아요. 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걸 ICBM으로 그냥 쏘면 이거는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요. 뭐 미국에만 큰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오게 될 거고 당연히 유엔 안전보장회의체는 자동적으로 다시 아주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인공위성으로 가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적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BM으로 직접 쏘는지 또는 이것을 인공위성으로 쏘느냐 하는 것은 안보리 제재 결의안의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바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더 이렇게 정성을 쏟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ICBM 같은 경우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능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외형만 가지고 추력이 이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추력이라는 것은 결국 발사 거리, 사거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추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거리도 사거리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중량을 쏘아 올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탄두에 얼마만큼 적재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통상 우리가 인공위성도 뭐 2단, 3단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한번 쏘아 올리고 첫 번째 이제 연소통 빼내고 그다음에 이제 2단 추진체가 붙어서 다시 이제 올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2단, 3단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게 되는데요. 추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무게를 위로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건데 내가 올릴 수 있는 추력 자체가 80톤 포스밖에 안 되는 이게 최고로 쏠 수 있는 게 80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4개를 묶었다. 그러면 320톤 포스니까 앞에 달릴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큰 인공위성이나 또는 탄두나 이런 것이 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크게 만들므로써 연료량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거리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고요. 북한이 이제 인공위성에서 최종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지구 궤도하고 같이 도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거기까지 기술은 아직 북한의 실력으로는 못 가지만 예. 아마 이제 끊임없이 이런 기술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고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이제 자, 이 ICBM뿐만 아니라 이제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도 새로 네, 공개가 네, 됐는데 네. 이것도 좀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굉장히 큰 위협이죠. 이 북극성형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해서 잠수함 발사용 그런 미사일이 있고 하나는 지상에서 지대지 또는 지대함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 있는데요. 북극성 1형과 북극성 3형은 이것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그런 미사일이었고요. 북극성 2형은 이것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그러니까 개량한 거죠. 하는 그런 미사일이었는데 이번에 북극성 4A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네. 앞으로 이 시리즈가 계속 나오겠다는 뜻인데 이번에 이제 한 것을 보면 굉장히 관심 있게 이제 좀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길이하고 직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ICBM은 신형 ICBM 길이도 길어졌고 직경도 늘어났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북극성 4형을 보면 길이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지난번 북극성 3형이 길이가 한 1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한 8m 전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직경은 지난번에 1.4m 정도 되는데 이번에 이제 한 2m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직경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탄두 부분에 실을 수 있는 탄두가 한 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탄두의 의미를 예. 그런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잠수함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3,000톤급을 개량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4,000톤급이나 5,000톤급 이 잠수함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북극성 3형은 소위 말해서 3,000톤급에 이게 탑재하는 거지만 이번에 보여준 북극성 4-A형이라고 하는 것은 4,000톤급 이상의 새로운 잠수함에 탑재할 그런 무기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그 무기는 통상 4발에서 6발 정도가 탑재가 될 거고요. 북극성 3형의 사거리가 2,000km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번에 북극성 4형은 적어도 3,000-4,000km까지 넘어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소위 말하는 제2경력, 세컨드 스트라이크, 확실한 핵 억제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것이 이제 미국한테 주는 의미는 오히려 ICBM보다는 훨씬 더 위협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관심은 ICBM, SLBM 뭐 이런 거에 쏠려 있을지 네네. 모르겠지만 우리 차원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뭐 화면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초대형 방사포라든가 장갑차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북한의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이 탄도 미사일도 있었거든요. 이건 우리에게 직접 위협을 미치는 무기 아닙니까?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사실상 북극성 4-A형이나 또는 이번에 이제 화성 16형으로 명명될 수 있는 ICBM 관심 없어요. 제가 관심 가지는 것은 지금 질문하신 네. 것처럼 북한이 이번에 재래식 무기 이거 공개한 거 이거 신형이 엄청 많거든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작년 5월 달부터 올해 3월 달까지 북한이 17차례에 걸쳐서 시험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북한판 이스칸데르, 뭐 북한판 에이테킴서, 그다음에 초대형 방사포, 대구경 방사포 이거거든요. 예. 이 네 종류 다 공개했습니다. 네. 공개했는데 이것이 사거리가 한 400 내지 600km 정도 나가고요. 중요한 것은 이 네 종류 모두 다 일정한 탄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편심 탄도라고 그래서 조금 올라갔다가 사거리 고도 50km 밑에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푹 내려와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탐지도 어렵고 요격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고체 연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을 목표로 하는 미사일 중에서 스카드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300km, 500km, 700km, 1000km 뭐 그런 정도의 미사일인데 네. 이건 액체 미사일이고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이 성능이 확인이 안 될 정도로 그럼 이걸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린 이 네 종류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고체 연료로. 예. 이것이 사거리가 400에서 600km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가장 위협적인 예. 그런 무기 체계가 바로 이런 무기 체계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북한이 공개한 것 중에서 새로운 전차, 그다음에 북한이 공개한 것 중에서 스트라이커 장갑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한테 위협적인 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NSC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이 무기 체계들을 분석을 하고 우리가 그 방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하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무기 체계들 한 개 한 개의 성능에 대해서 전부 다 이걸 다 분석을 해서 도대체 우리가 이거 방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NSC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또 했다라고 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